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초 소프트웨어 및 AI 입문 제9강 디지털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 같은 경우는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이제 암호라든지 개인정보 보호 같은 경우는 앞서서 배웠던 것들보다는 우리가 좀 더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듣고만 있어도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9강은 좀 재밌을 것 같다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제가 수업을 재밌게 해야 되는 건데 자,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컴퓨터 암호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이 요걸 듣고 나면은 컴퓨터 암호는 이런 거예요 하고 설명하실 수 있어야겠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사용하는 비밀번호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 우리 비밀번호 많이 사용하시죠? 어디 그 로그인하거나 할 때 아이디 치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자, 이 비밀번호가 원리가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쪽에서 해킹과 피싱 이런 우리 그 보안을 침해하는 이런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9강 디지털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는 이렇게 두 챕터로 이루어져 있고 첫 번째가 암호화, 암호화의 개념적 이해입니다. 암호의 이해가 아니라 암호화입니다. 두 번째는 해킹과 피싱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암호화의 개념적 이해. 자, 간단한 암호를 한번 볼 텐데요. 시저 암호라는 게 있습니다. 시저. 시저는 이제 로마 시대의 왕을 뜻하는 단어로 알고 있고요. 시저라 말하기도 하고 케이사르 또는 카이사르 요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저 암호라는 요런 게 있는데 자,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KHOOR. 쿠르? 영어는 아닌 것 같고 지금의 로마는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쪽이고 이탈리아어일까요, 이게? 자, 그림을 보면 쿠르 외에도 여기 숫자 3을 볼 수도 있습니다. 숫자 3. 숫자 3과 쿠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저 암호는 우리가 평문. 자, 평문은 원본을 말하는 겁니다. 원문. 어, 원본. 원본을 말하는 거고 자, 평문에서 알파벳을 키값만큼 밀어서 만드는 단순한 암호다라고 해요. 아까 앞에서 쿠르 말고 숫자 3이 있었죠. 숫자 3. 자, 여기서는 키값이 숫자 3이란 얘기입니다. 자, 밑에 표를 보시면 알파벳 A부터 Z까지 각각 해당하는 숫자가 있어요. A는 1, B는 2, C는 3. 이렇게 알파벳이 각각 이제 증가하는 숫자마다 하나씩 숫자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KHOOR이니까 K는 11이네요. K는 11이고 H는 8, O는 15, R은 18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키 값이 3이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평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평문은 물음표예요. 평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평문에서 이 숫자들을 3만큼 밀어낸 게 쿠르란 뜻입니다. 3만큼 밀어낸 것. 자, 그러면은 이 쿠르를 3만큼 당겨보면 되겠죠? 3만큼 당겨보면은 어떤 값이냐? K가 11이니까 3을 당기면은 H가 됩니다. H는 3만큼 당기면 E가 되죠. 8에서 5가 되니까 E, HE. 그다음 O는 3을 당기니까 14, 13, L이 되고요. 그러면은 HELL, R은 뭐죠? R은 당기니까 O가 돼서 쿠르는 헬로였습니다. 헬로. 우리 인사하는 그 헬로. 헬로라는 이 단어를 키값 3만큼 미니까 쿠르가 되는 거였죠. 자, 그러면 당연히 키값 3이 아니라 뭐 키값 7이라든지 뭐 키값 11 요런 식으로 다른 키값을 주면은 똑같은 헬로라도 다른
암호가 나오겠죠. 물론 키값을 알고 있으면 그만큼 반대로 당기면은 원래 원본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암호화란 암호가 아니라 암호화. 암호화란 기존의 정보를 수학적으로 변경해서 암호로 만드는 것을 암호화라고 합니다. 방금 우리 시저 암호 같은 경우는 이 수학적으로 변경한 것 되게 좀 간단했죠. 어떻게? 그냥 키값만큼 밀어내고 밀어낸 숫자에 해당하는 알파벳으로 암호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대단히 이거는 이제 간단하고 쉬운 암호 중에 하나입니다. 시저 암호는 암호학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맨 처음 배우는 암호고요. 그래서 비밀값을 아는 사람만 암호를 풀 수 있습니다. 원래는 그래요. 그런데 사실 시저 암호 같은 경우는 그 KHOOR을 보고 있다 보면 어 이거 뭔가 규칙이 발견되는데 하면서 비밀값을 모르더라도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풀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안이 상당히 낮은 암호 알고리즘이죠. 시저 암호는. 그래서 시저 암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가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방탈출 카페 같은 거 있죠. 친구들이랑 같이 어디 방 안에 갇혀 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비밀이나 암호들을 풀어내 가지고 그 방에서 탈출하는 그런 이제 놀이 카페가 있죠. 거기서도 시저 암호는 종종 나오는 그 암호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좀 쉽기 때문에 그냥 보다 보면은 맞출 수도 있는 그런 암호인데 기본적으로 암호는 비밀값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적으로 변경하는 이 수학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야 돼요. 어렵게. 그래서 이 암호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컴퓨터 쪽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지만 수학과에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십니다. 수학과에서 이 암호학을 많이 공부를 하시고요. 그래서 뛰어난 암호학자들이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시저 암호에서 3으로 밀었으니까 그만큼 다시 당겼죠. 3으로 당기니까 쿠르가 헬로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비밀값을 알 때 암호를 원래 정보로 되돌리는 것을 복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호로 만드는 거는 암호화, 그걸 다시 푸는 거를 복호화라고 해요. 암복호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암호와 관련된 용어들을 정리해 보면 크립톨로지는 자 무슨 놀로지, 테크놀로지 등 요런 이제 그 학문을 뜻하는 의미이고 앞에 크립토가 이제 이 암호를 의미하는 그 영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암호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해서 크립토놀로지를 암호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크립토그래피라고 하면은 이 암호학 안에 있는 그 암호 기술에 대한 한 분야를 의미합니다. 크립토그래피.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에 여러 가지 전공이 있잖아요. 인공지능 전문 또는 이제 그 네트워크 전문 여러 가지 이런 전문가들이 있는데 암호를 전공하셨다고 하면은 암호 전공은 크립토그래피를 전공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자, 그리고 사이퍼가 있어요. 사이퍼. 사이퍼는 암호 알고리즘을 사이퍼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암호를 만들거나 풀기 위한 규칙, 암호화를 하거나 복호화를 하기 위한 규칙. 이 규칙은 수학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수학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암호 알고리즘입니다. 우리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이전에 얘기했었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련의 순서나 규칙을 알고리즘이라고 했었죠. 암호를 만들기 위한 순서 또는 규칙, 암호 알고리즘입니다. 자, 패스워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는 패스워드죠. 비밀번호. 자,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암호랑 패스워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암호는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어떠한 정보를 알아보기 힘들게 만드는 게 암호예요. 기본적으로 어, 암호는 기본 정보를 수학적인 방식을 활용해서 알기 힘든 정보로 바꾸는 게 암호였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 값을 알아야 다시 복호화를 해서 원래 정보로 바꿀 수가 있죠. 암호를 비밀 값을 사용해서 원래 정보로 돌려야 복호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방금 말한 암호였는데, 근데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하고 어딘가 로그인을 할 때 사용하는 패스워드는 사실은 이 암호랑은 조금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패스워드를 만들 때 여러분들 이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패스워드를 만드나요? 아니죠. 보통은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패스워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는 암호 알고리즘으로 만들기보다는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비밀값이에요. 내가 직접 만드는 비밀값. 그거를 내 이름을 그냥 영어로 탁탁탁 쳐가지고 그 뒤에 숫자 몇 개를 붙인다든지, 또는 내 전화번호랑 내 주민등록번호랑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만드는 방법은 있겠지만 요거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알고리즘은 수학적 규칙을 말합니다. 수학적 규칙이 아니라 요거는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비밀값. 다만 나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값이죠. 이거를 우리는 패스워드라고 부릅니다. 패스워드. 그래서 용어에 있어가지고 조금은 차이가 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사이퍼를 쓸 일이 별로 없죠. 일상생활에서는 오히려 사이퍼를 쓸 일은 없고 패스워드를 훨씬 더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방금 우리가 시저 암호를 한번 봤고 재밌는 암호를 하나 볼까요? 그림 암호입니다. 그림 암호. 이 그림이 기존 정보가 있고 무언가 정보를 변경해서 어떠한 암호가 나왔다고 했죠. 자, 그럼 이 그림 암호는 무엇이냐? 암호에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암호에도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이 스테가노그래피는 기존 정보에다가 커다란 변경 없이 정말 조금만 바꾸어 가지고 암호를 숨기는 방식이에요. 이 그림 암호 같은 경우는 이 그림에다가 사람이 눈으로 봐서는 모를 만한 정보를 숨겨 놓았습니다. 뭐 엄청 커다란 그림이 있다고 하면은 그 그림 끄트머리에다가 글을 "나는 바보다." 요렇게 몰래 적어 놓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어찌 보면은 암호라고 볼 수 있죠. 몰래 정보를 숨겨 놓고 그 구석에 글을 적어 놓았다는 거를 아는 사람만 그 정보를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정보를 숨기기도 하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스테가노그래피는 기존의 매체에 사람이 인지하기 힘든 정도로 메시지를 숨기는 것. 자, 여기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 휴대폰을 꺼내서 QR코드를 한번 찍어 보십시오. 자, 뭐 영상을 잠깐 멈추셔도 좋고, 제가 이거를 설명하고 있을 테니까 지금 스마트폰을 꺼내 가지고 QR코드를 한번 찍어 보시면은 어떤 사이트로 이동을 할 겁니다. 요 QR코드를 여러분이 휴대폰으로 찍으면 휴대폰에서 구글로 이동할 겁니다. 구글 사이트로 이동을 할 거예요. QR코드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검은 색깔의 여기 귀퉁이에 있는 이런 작은 네모는 봤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QR코드는 검은색 점 같은 걸로 그 탁탁탁탁 많이 찍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검은 점은 안 보이는데 여러분이 QR코드를 찍으면은 QR로 인식을 해서 이동을 합니다. 이거는 이 그림에 알게 모르게 QR코드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규칙들이, 여러분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 규칙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알기 어렵지만 컴퓨터로 이 그림을 읽었을 때에는 오히려 컴퓨터 입장에서는 QR 주변에 그냥 좀 지저분한 무언가 그림 같은 게 묻어 있는 정도로만 느껴질 거예요. 뭐 컴퓨터가 느낀다고 하니까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게 뭐 굳이 암호라고 보기 힘든 겁니다.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거는 명확한 QR코드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설명에 적어 놓은 것처럼 기존의 매체, 사람이 인지하기 힘든 정도로 메시지를 숨기는 것. 요 스테가노그래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사례들이 많아요. 요건 좀 웃기고 슬픈 사연이 하나 있는데, 머리카락이 있는 사람의 머리를 민 다음에, 그 이제 머리가 맨들맨들해졌겠죠.
거기다가 글을 쓰는 겁니다. 거기다가 비밀 정보를 적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머리가 길었을 때 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일단 머리에 쓴 거를 이 사람은 내 머리에 뭘 썼는지 보기 힘들죠. 물론 자기 머리를 밀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야 여기 뭐가 있어?" 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머리가 자라고 나면은 이제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가서 머리를 다시 깎으면은 그 정보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학생 때 "이런 게 있다."라고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그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는 좀 안타깝지만 그런 식으로 머리에다가 정보를 숨겨 가지고 그렇게 보냈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정말 빠른 화면 사이에 하나씩 하나씩 정보를 숨겨 가지고 마치 최면을 거는 듯한 뭐 그런 정보 전달 방법도 있다고 하죠. 근데 그것도 스테가노그래피라고 부르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해 보았고요. 자, 그다음은 패스워드와 로그인. 어 아까 암호와 패스워드가 다르다고는 말씀드렸었죠. 패스워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패스워드를 얘기하려면 해시 함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해시 함수는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해시 함수라는 거는 자, 함수입니다. 함수. 여기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우리 함수라는 거는 어떤 상자에 들어가서 거기서 계산을 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올 때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잖아요. 해시는 함수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함수를 우리는 해시 함수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해시 함수의 특징은 평문. 아까 우리 그 암호화를 할 때 기본 정보 있었죠? 원래 정보. 평문은 길이가 다양합니다. 한 글자짜리 평문도 있고 100글자짜리도 있고 책 한 권 되는 분량의 평문도 있을 거예요. 어찌 됐든 그 길이에 상관없이 짧든 길든 이 기존 정보를 해시 함수에 넣으면은 넣을 때에는 길이가 다양했는데 나올 때에는 길이가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진 길이로만 값이 나옵니다. 이게 해시 함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단방향 함수. 자, 이렇게 넣는 건 오케이였는데 이 넣은 거를 다시 넣어 가지고 "야, 이런 값이 나왔는데 이거의 원래 값이 뭐야?" 이게 추측이 불가능합니다.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할 때 x 값이 1이면 y는 2죠. 그러니까 y 값을 알면은 x 값을 역으로 유추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그 수학에서는. 근데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출력 값을 알아도 입력 값을 역으로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단방향 함수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띄어쓰기나 단 한 글자라도 입력이 다르면 아까 입력이 한 글자일 수도 있고 100글자일 수도 있고 책 한 권일 수도 있다고 했죠. 근데 책 한 권일 때 그 책 한 권에서 단 한 글자만 다르더라도 출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게 해시 함수의 특징이에요. 출력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고 대표적인 해시 함수로는 우리가 SHA-256 이라고 부르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시 함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SHA-256이라는 게 있고 이 256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나오는 길이는 정해져 있다고 했죠. 나오는 길이는 정해져 있는데 SHA-256 같은 경우는 0 또는 1이 256개가 나옵니다. 256개. 그래서 그거를 우리 지난번에 0과 1을 알파벳이나 이런 걸로 매칭할 수가 있었죠. 매칭을 해 보니까 요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A를 여기 입력값 A를 해시 함수에 넣으니까는 CA9781 요런 식으로 나오고 동아대를 해시 함수에 넣으면은 01FB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자, 암호 1, 2, 3을 넣으니까 C477255DB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길이는 상관없어요. 길이는 아무리 길어도 해시 함수에만 넣으면은 요렇게 길이가 딱
정해져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해시 함수를 어디에 쓰느냐? 우리가 지금 패스워드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자, 우리가 어떤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할 때 계정으로 쓸 아이디랑 그리고 로그인할 때 필요한 암호를 입력을 할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회원 가입을 할 때 아이디는 김동아라고 하고요. 아이디는 김동아, 그리고 비밀번호는 암호 123이라고 그렇게 제가 아이디를 만들어서 회원 가입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회원 가입을 하면 방금 제가 입력한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네이버 서버에 저장이 되겠죠. 자, 그런데 네이버 서버는 이거를 그대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까 암호 123을 해시 함수에 넣어요. 해시 함수에 넣으면은 아까 봤던 대로 C477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입력한 아이디와 내가 입력한 비밀번호의 해시값. 나는 비밀번호를 입력했지만 비밀번호의 해시값을 제가 입력한 그 아이디와 함께 서버에 저장을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이디는 김동아, 그리고 해시값을 함께 저장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버들은 저의 비밀번호를 그대로 저장하지 않아요. 왜? 만약에 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그대로 같이 저장했다가 여기가 해킹을 받아서 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이 됐다. 뭐 그럴 가능성은 좀 적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네이버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그대로 저장돼 있는데 네이버가 공격을 받아서 이게 유출됐다고 하면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웹사이트에 가입을 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좀 동일하게 하는 경우가 많죠. 암호를 그 사이트마다 다르게 가입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헷갈리니까 계속 까먹으니까 여기저기 대부분 같은 비밀번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제 암호가 유출되면 어 이걸로 카카오톡에 한번 로그인해 볼까? 김동아 암호 123 딱 하니까 로그인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암호 123에 해당하는 해시값만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자, 해시값의 특징은 이 해시값으로 원래 암호가 뭐였는지 유추할 수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자, 해커가 이 정보를 훔쳐갔어요. 김동아 그리고 C477 그런데 이 C477 이걸로 카카오톡에 로그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카카오톡 로그인하는 곳에 자, 김동아 쳤어요. 그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 C477 이거는 제 비밀번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비밀번호가 해시값을 통해서 C477이 나왔는데 이 C477이 어떤 값을 입력해서 나온 건지 해커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로그인할 때는 김동아 치고 암호 123 치면은 로그인을 할 때에는 암호 123을 다시 한번 해시 함수에 넣어 가지고 자, 서버에 있는 C477과 방금 내가 넣은 암호 123의 해시 값이 그 두 개가 같은지만 보면 아, 이 사람은 예전에 그 우리 회원 가입한 김동아라는 사람이구나. 해시값이 지난번과 이번 해시값이 동일하다라고 인식을 해서 로그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패스워드를 활용을 합니다. 자, 해킹과 피싱의 원리. 자, 해킹과 피싱은 좀 비슷한 듯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자, 해킹은 우리가 그 시스템의 기술적인 허점을 찾아내서 권한이 없는 시스템에 침입하는 행위입니다. 방금 우리가 네이버를 예로 들었으니까 네이버 여기에 그 침입하기 위해서 해커가 원래는 들어갈 수가 없죠.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떠한 기술적 허점을 찾아내서 여기에 관리자로 로그인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네이버의 시스템에 접근을 하고 중요한 정보를 훔쳐가거나 빼가거나 그런 것들을 하는 행위를 우리가 해킹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 해킹을 하는 방법에는 취약점 공격과 사회공학적 공격이 있는데 취약점 공격은
프로그램 버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고, 사회공학적 공격은 사람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 아주 간단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네이버의 서버를 관리하는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나 상사인데 여기 내가 지금 비밀번호를 까먹었네? 비밀번호 좀 알려줘. 이렇게 했을 때 그 직원이 만약에 그 말을 덜컥 믿어버린다고 하면은 암호를 알려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이용해서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공학적 공격이라고 하고요. 생각보다 이 부분이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시스템의 허점 같은 경우는 이것도 물론 위험하지만 우리가 내부자 공격이라고 해서 사실 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사람 자체를 회유하거나 활용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은 정말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스파이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는 거죠. 스파이는 실제로 그 회사에 들어가서 뭐 거기서 이제 직급이 올라간다든지 엄청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야겠지만 그런 식으로 비밀을 훔쳐내는 것들을 의미하니까 이런 사회공학적 공격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화하는 거 보니까 그거 보이스 피싱 아니에요? 그래서 피싱은 낚시, 제가 발음 좀 어렵지만 피싱에서 유래한 말로 사용자를 속여가지고 스스로 정보를 넘겨주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피싱이라고 해요. 이 사회공학적 공격에는 정말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디지털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피싱이라고 합니다. 사회공학적 공격에는 아까 말했던 스파이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 친해져 가지고 뭐 비밀을 훔쳐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디지털 방법을 활용하는 걸 우리가 피싱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기술적 취약점 공격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명령어 삽입. 요거는 아주 옛날에 밝혀진 거라서 지금은 거의 이제 이런 방법이 불가능한데, 사용자가 입력하는 부분에 컴퓨터 명령어를 함께 넣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 입력하는 곳에 김동아 그렇게 했는데 grant 어드민 권한을 주세요 하는 명령어를 넣으면은 이 컴퓨터가 내 아이디를 읽다가 이 명령어도 함께 읽으면서 명령어를 그 자리에서 바로 실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아주 옛날 그 공격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관리자 권한을 얻은 다음에 공격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수조사. 이건 정말 단순하지만 우리 번호 돌려서 맞추는 자물쇠 같은 거 있죠. 그거 0000부터 9999까지 하나하나 돌릴 수 있잖아요. 실제로 암호도 이렇게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시스템이 뭐 5번 실패하면은 비밀번호를 막아버린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겠지만은 이렇게 하나하나 번호를 다 입력하는 것을 전수조사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공격이죠. 자, 중간자 공격은 컴퓨터의 네트워크 사이에 딱 숨어서 원래 이 정보가 여기로 가야 되는 거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에서는 학교가 김동아 씨에게 정보를 보내려고 하는데 해커가 마치 김동아 씨 마냥 중간에서 네 하고 손을 들어가지고 정보를 받은 다음 자기가 먼저 그 정보를 확인하고 그대로 보내든지 또는 수정을 해서 보내든지 김동아 씨한테 다시 보내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중간자 공격이라고 하고 보통 이제 네트워크에서 많이 발생하는 공격이에요. 자, 그리고 해킹과는 조금 다르지만 디도스 공격이 있습니다. 요거는 학생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디도스 공격은 내가 시스템 권한을 뺏는 공격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못 쓰게 만드는 공격이에요. 이거는 여러 가지 좀비 PC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특정 서버에다가 이 좀비 PC들이 계속 어떠한 요청을 보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서 처리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서버에 정말 수천, 수만 요청이 계속 몰려오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강 신청 서버가 죽는 것처럼 이 서버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서버가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디도스 공격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해킹이랑 피싱에서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요즘 많이 하죠. 휴대폰을 활용한 2단계 인증이 있습니다. 조금 귀찮지만 아주 강력한 보안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스레드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때 무심코 올리는 이 사진에 내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카페라든지 또는 지하철역이라든지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는 이런 곳에서는 중간자 공격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물론 확률은 낮겠지만 어쨌든 이런 장소에서는 금융거래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중요한 작업은 금지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받는 또는 메일로 오는 불분명한 링크는 함부로 클릭하면 안 되겠죠. 한 번 더 의심하고 이 출처를 명확히 확인한 다음에 링크를 클릭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디지털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암호가 무엇인지, 암호는 기존의 정보를 수학적으로 변경하는 걸 얘기했고, 비밀키가 있으면 다시 복호화를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패스워드는 암호랑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내가 나만 알고 있는 비밀값을 패스워드라고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패스워드는 그대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해시 함수를 사용해서 해시 값을 저장한다. 요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패스워드가 저장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해킹과 피싱은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고, 해킹은 시스템의 권한을 뺏는 것, 그거 외에도 몇 가지 보안 공격들이 있는데 디도스 공격 같은 게 있었고요. 피싱은 사회공학적 공격 중에 대체로 이제 디지털 매체를 사용해서 하는 공격을 피싱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배우면서 정보 보호, 보안은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보안이 워낙 중요한 사회가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보안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9강 디지털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